안녕하십니까. 전학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해수의 담수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상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을 변화를 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상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해수가 액체죠. 그 액체 상태를 기체나 고체로 만들어서 담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해수라는 액체를 그대로 액체 상태로 담수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삼투죠. 따라서 역삼투법 같은 경우에서는 반토막을 이용을 해서 해수에 있는 우리가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수에 있는 물만, 순수한 물만 반토막을 통과시켜서 우리가 담수로 만드는 과정을 역삼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종류를 먼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발법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바닷물에서 순수한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씨죠. 그래서 100도씨로 맞춰서 물을 정발을 시켜요. 물을 정발을 시킨 다음에 냉각기를 이용해서 다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발을 시키게 되면 순수한 물이 기체가 되죠. 그 기체가 됐던 물이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져서 담수화를 시키는 방법이 정발법입니다. 역삼투나 전기투석과는 달리 에너지 요구량이 처리수 중에 염의 농도와 비교적 무관하다. 그래서 순수한 물을 끓여서 냉각시켜서 담수를 시키는 방법,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역삼투막이 있어요. 역삼투법. 그러면 역삼투법이라는 것은 반토막과 정수압을 이용을 해서 해수로부터 순수한 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토막을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압력을 가해줘요. 삼투압보다 큰 압력. 자, 삼투압보다 큰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통과를 하느냐면 H2O만 통과를 해요. 그래서 해수에 있는 물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담수에 있는 물은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토막을 이용을 해서 순수한 물만 통과를 시킨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반토막과 정수압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압력은 여기서는 정수압입니다. 그래서 반토막과 정수압을 이용을 해서 해수를 순수한 물, 담수로 우리가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자, 특징에 보시게 되면 생산된 물은 pH나 경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경도나 pH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약품을 주입하고 수질을 조정한다. 여기서 적절한 약품을 주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주입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막모듈은 플러싱과 약품 세척 등을 조합해서 세척한다. 장기간 운전을 중지하는 경우에서는 막 보존액으로서는 중아황산 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장기간 중지를 했을 때는 막 자체에 이물질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게끔 중아황산 나트륨을 이용을 해서 막을 보존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공급수 중에 이물질로 고압 펌프와 막 모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압 펌프의 흡입책에 공급수 배관 계통에 안전 필터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압 펌프는 효율과 내식성이 좋은 기종으로 하며 그 형식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토막이나 정수압을 이용을 해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과정을 역삼투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반면에 전기투석법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 하면 자, 전기투석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바닷물이 들어와요. 다시 말해서 해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해수 같은 경우에서는 H2O도 있고 NaCl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H2O가 들어오고 Na 플러스가 들어오고 Cl-가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막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플러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플러스에서는 이 막은 마이너스만 통과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Cl-들은 여기를 통과를 해요. 플러스는 통과를 못합니다. 반면 여기는 플러스를 통과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플러스가 뭐죠? Na 플러스. 그래서 Na 플러스가 여기서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쭉 빠져나가는 것은 뭐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H2O. 순수한 물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기투석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기투석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전위차를 이용을 합니다. 추진력 또는 구동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막공법에서 한 번 더 배우겠지만은 전기투석법은 전위차를 추진력으로 해서 물만을 선택적으로 투과를 해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다른 이온은 투과를 시키지 않고 물만 투과를 시켜서 해수를 담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보면 냉동법 같은 경우에서는 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상의 변화가 있는데 순수한 물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의 액체 상태를 냉각을 시킵니다. 냉각을 시키면 물의 빙점이 마이너스 1.8도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8도씨로 냉각을 시킨 다음에 순수한 물을 얼음으로 만들어서 결정을 만든 다음에 녹여서 우리가 담수로 만드는 것을 냉동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동법처럼 액체가 고체가 되어서 다시 액체가 되는 것은 상변화 방법. 반면에 전기투석법이라든지 그리고 역삼투법 같은 경우에서는 액체를 그대로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불변 방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아래쪽에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해수를 담수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상변화 방식과 상불변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상변화 방식, 상불변 방식.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상변화 방식이라고 하면 액체의 해수 자체가 기체로 변하든지 아니면 고체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상불변이라는 것은 액체가 그대로 액체 상태의 담수로 만들어내지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상변화 방식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정발법과 결정법이 있어요. 정발법 같은 경우에서는 기체가 되었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법이라는 것은 고체가 되었다가 다시 액체가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상불변 방식에서는 막법 그리고 용매 추출법이 있어요.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막법을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정발법의 종류에 보면 다단플래시법, 다중효용법, 전기압축법, 투과기화법, 그리고 결정법에서는 냉동법이나 가스소화물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상불변 방식에서 막법은 우리가 예로 봤던 역삼투법, 그리고 전기투석법이 있고, 그리고 용매추출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제 31번에서도 나온 것처럼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상변화 방식이 아닌 것은 그럼 상불변 방식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냈을 때 상변화 방식 중에서 정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상당히 다양하게 시험에서 출제를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발법과 결정법의 종류, 막법과 용매추출법에 대한 막법에 대한 종류겠죠.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해수를 담수화 방식 중에서 상변화 방식 중에서
정발법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정발법이라는 것은 다단 플래시법이 있고 다중효용법이 있고 전기압축법이 있고 투과기압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 상변화 방식의 종류와 그리고 상불변 방식의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랑겔리어 지수입니다. 자, 랑겔리어 지수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랑겔리어 지수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실제 pH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의 실제 pH에서 이론적인 pH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H에서 이론적인 pH에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차이를 우리가 랑겔리어 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론적인 pH라는 것은 뭐냐면 수중에 탄산칼슘이 뭐예요? CaCO3죠. 탄산칼슘이 용해되거나 석출되지 않고 평형 상태로 있을 때의 pH를 우리가 이론적인 pH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론적인 pH와 실제 pH의 차이를 랑겔리어 지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랑겔리어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주로 뭐를 할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 부식에 관계되는 내용을 설명했을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해요. 따라서 랑겔리어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플러스의 값을 가지느냐,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제로의 값을 가지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먼저 랑겔리어 지수가 제로의 값을 가지게 되면 평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가장 안정한 평형 상태, 다시 말해서 부식이 일어나지도 않고 침전이 일어나지도 않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랑겔리어 지수가 부의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부식의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부식의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식이 잘 되려고 하면 랑겔리어 지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랑겔리어 지수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양의 값을 우리가 플러스의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탄산칼슘이 석출된다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탄산칼슘이 석출된다는 소리는 침전물이 형성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석출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침전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랑겔리어 지수로 판단을 하는데 랑겔리어 지수가 제로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값이 크면 클수록 부식이 일어나고 플러스의 값이 크면 클수록 침전물, 다시 말해서 CaCO3가 석출돼서 침전이 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물의 부식성이 강한 경우에 랑겔리어 지수는 pH나 칼슘 경도, 알카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물의 부식성이 강한 경우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물의 부식이 강한 경우에서는 pH, 그리고 칼슘의 경도, 그리고 알카리도를 증가를 시킨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부식성이 강한 물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약을 해놨습니다. 먼저 랑겔리어 지수 자체가 제로일 때, 그리고 플러스의 값을 가질 때, 그리고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자, 먼저 제로의 값을 가진다는 소리는 물이 가장 이상적인 안정 상태로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자, 반면에 플러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CaCO3가 석출되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석출되기 때문에 침전이 된다 그러고 침전이 된다는 소리는 과포화 상태를 뜻해요. 상태를 보면 과포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되면 불포화 상태, 아직까지 덜 녹은 상태죠. 대신에 부식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식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랑겔리어 지수를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랑겔리어 지수에 대한 문제가 32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정수 처리 시에 적용되는 랑겔리어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랑겔리어 지수란 물의 실제 pH와 이론적 pH와의 차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론적인 pH라고 하면 수중에 탄산 칼슘이 용해되거나 석출되지 않은 평형 상태로 있을 때의 pH입니다. 그러나 한번 랑겔리에 지수가 플러스의 값으로 절대치가 클수록 탄산 칼슘 피막 형성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산 칼슘 피막 형성이 쉽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탄산 칼슘 피막이라는 게 탄산 칼슘이 형성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플러스의 값이 크면 클수록 탄산 칼슘이 많이 용출되어서 침전물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답은 랑겔리에 지수가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절대치가 클수록 물의 부식성이 강하다. 맞죠? 그리고 물의 부식성이 강한 경우에 랑겔리에 지수는 pH 그리고 칼슘 경도, 알카리도를 증가시켜서 개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랑겔리에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보면 수질 성분이 금속 도관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 이 파트에서도 산업기사에서도 출제될 수 있겠지만 산업기사보다는 기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암모니아. 암모니아라는 것은 뭐죠? NH3를 암모니아 또는 NH4 플러스 이온이죠. 그래서 이온으로 나타냈을 때 암모니아는 암모늄 이온이 되니까 NH4 플러스, 그리고 화합물로 나타냈을 때는 NH3가 됩니다. 암모니아는 착화물의 형성을 통해서 구리, 납 등의 금속의 용해도를 증가를 시킵니다. 구리, 납 등의 금속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는 거. 자, 그리고 칼슘. 칼슘이라는 것은 Ca를 뜻하죠. 그리고 칼슘의 가수를 나타내게 이온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칼슘 2+가 되는 거죠. 자, 칼슘은 CaCO3로 침전해서 부식을 보호하고, 다시 말해서 칼슘이라는 것은 CO3 2-하고 결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칼슘이 이가짜리예요. 그리고 CO3 2-하고 결합해서 CaCO3라는 화합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합물을 형성한다는 것은 침전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CaCO3라는 탄산 칼슘의 형태로서 침전이 돼요. 랑겔리에 지수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부식을 보호하고 부식의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CaCO3로 침전이 된다는 것은 CaCO3가 형성이 되어서 피막을 형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막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되지 않게끔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H가 높으면 관을 보호하고 부식 속도를 감소시킨다. pH가 높으면 관을 보호하고 부식의 속도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과 3번이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알카리도는, 여기서 높은 알카리도라는 것은 OH-나 CO3-나 HCO3- 이온이 많이 존재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구리와 납의 부식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부식시키는 게 아니라 높은 알카리도를 유지하는 경우에서는 구리와 납의 부식이 현저하게 증가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구리는 갈바닉 전지를 이룬 배관상의 흠집을 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리는 배관상의 흠집을 야기한다. 흠집을 야기한다는 것은 부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고농도의 염화물이나 황산염은 철, 구리, 납의 부식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염화물이나 황산염은 철, 구리, 납의 부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용존산소는 여러 부식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모든 조건 자체가 전부 다 뭐냐면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산소 같은 경우에서도 부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식을 일으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참여하는 것도 용존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각에 해당하는 구리나 납이 여기서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이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합물 자체가.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지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 7번까지는 특히 기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암기만 하면 거의 한 문제를 맞추는 그런 형태. 반면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거의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제 33번에 보면 수질 성분이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높은 알카리도는 구리와 납의 부식을 증가시킨다. 자, 높은 알카리도는
구리와 납의 부식을 증가시켜요. 맞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착화물의 형성을 통해서 구리, 납 등의 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키죠. 구리, 납 등의 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리고 답을 해보면 잔류염소는 칼슘과 반응해서 금속의 부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속의 부식을 어때요? 증가시킨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구리는 갈바닉 전지를 이룬 배관상에 흠집, 다시 말해서 구멍을 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흠집을 야기하고 구멍을 야기한다는 것은 부식이 일어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상에서 일단은 정답은 답은입니다. 내용상에서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부식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식에 관계되는 게 아닌 것은 뭐냐 하면 2번과 3번이에요.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부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2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식이 증가되는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살균 파트입니다. 살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살균이라고 하면 염소, 그리고 염소 화합물, 그리고 오존, 그리고 UV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론에서도 우리가 살균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개론에서는 살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염소 살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반면에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서는 염소 살균을 비롯해서 오존 살균과 그리고 UV 살균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균의 특징에 보시면 오존과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오존 살균과 염소 살균 중에서 살균력이 어느 쪽이 강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염소 화합물 중에서 염소로 우리가 살균을 했을 때 염소 화합물 중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한 물질이 HOCl이에요. 그래서 염소를 여러분들이 물에 넣어서 소독을 시켰을 때 HOCl이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반응을 시키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pH를 어떻게 해야 되죠? pH를 7 이하로 낮춰야 돼요. 우리가 pH가 낮다라고 하면 중성 pH 7을 기준으로 해서 7 이하가 되는 것을 pH가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pH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pH 7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이상이 되는 것을 pH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염소 살균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어때요? 낮으면 낮을수록 살균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HOCl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pH가 낮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반면에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살균제 중에서 가장 살균의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존과 염소 살균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오존이 염소에 비해서 살균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소 살균 중에서는 자, 이렇게 염소를 물에 넣어서 살균제 HOCl을 만들었어요. pH를 낮춰서. 반면에 발생된 HOCl에서 pH를 증가를 시켜요. 증가를 시키면 뭐가 나오느냐면 OCl-와 H+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HOCl은 pH가 낮을 때, OCl-는 pH가 높을 때, 그럼 어느 쪽에서 살균력이 뛰어나죠? 당연히 pH가 낮은 HOCl이에요. 그래서 HOCl의 살균력이 OCl-에 비해서 80배 이상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속에 HOCl이 포함되어 있을 때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들어오게 돼요. 자, 암모니아가 들어오게 되면 H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H2O가 형성되죠. 자, 이렇게 형성된 것을 우리가 염소가 한 개라고 해서 모노클로라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클로라민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 밑에 나와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2번에서는 별표가 3개나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에서 발생되는 소독제에서 살균력의 순서를 비교한 거예요. 따라서 그 살균력의 순서에서 HOCl이 가장 크고 그리고 OCl- 그리고 클로라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라민의 특징도 시험에서 잘 나와요. 클로라민은 살균력은 염소 화합물 중에서는 거의 가장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균력은 약하나 취미,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살균 작용이
거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게 가장 특징이에요. 보통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클로라민 같은 경우에서는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살균 작용이 일반적인 염소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단점은 살균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은 염소 소독에서 발생되는 살균제가 HOCl과 OCl-가 있는데 80배 이상 HOCl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HOCl은 pH가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OCl-는 pH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염소 소독은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살균력이 강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액체 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된 유리염소, 결합 잔류염소의 일반적인 살균력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가장 살균력이 뛰어난 게 HOCl, 두 번째는 OCl-, 가장 작은 것은 클로라민.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성되는 클로라민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염소 소독을 해요. 염소 소독이라는 것은 물에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염소 소독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염소 소독 과정 같은 경우에서는 염소를 물에 집어넣습니다. pH를 얼마로 조절하느냐? 7 이하로. 그래야지 가장 강력한 염소 화합물 중에서 살균제가 되는 HOCl이 나오죠. 따라서 pH 5에서 7로 만들어서 HOCl이라는 살균제를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H+와 Cl-가 나오죠. 자, 이렇게 발생된 HOCl은 물속에 NH3가 있으면 반응을 해요. NH3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NH3가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H가 하나 빠져나가고 H 자리에 염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NH3 대신에 NH2Cl이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소가 한 개라고 그래서 모노클로라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속의 HOCl은 염소를 주입해서 소독을 하게 되면 항상 존재하죠. 그 다음부터는 질소 화합물이 뭐가 있죠? 요거 NH2Cl이 또 들어가요.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H가 한 개가 빠져나가고 염소가 한 개가 들어오면 보시다시피 NaCl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염소가 두 개라고 그래서 디클로라민. 자, 그리고 HOCl이 물속에 있는 NaCl2와 반응을 해요. 그러면 염소가 여기 있는 H 대신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NCl3, 염소가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물이 나와요. NCl3, 염소가 3개라고 그래서 트리클로라민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pH를 보면 자, 디클로라민의 pH가 4.5에서 8.5예요. 그런 다음에 모노클로라민은 8.5 이상, 그리고 트리클로라민은 4.5 이하가 아니고 4.4 이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반응식을 적고 클로라민의 이름을 적으시오, pH 표기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클로라민은 모든 게 살균력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모노클로라민하고 디클로라민은 살균력을 가지는데 트리클로라민은 살균력을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산화력을 가져야지 살균력을 가지는데 산화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트리클로라민은 우리가 살균력을 비교할 수 없어요. 살균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력은 모노와 디클로라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pH가 낮은 디클로라민이 살균력이 모노클로라민보다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소의 살균력의 증가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pH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조건이 증가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pH는 상태가 어때요? pH는 상태가 낮아요. 그래서 나머지 조건은 전부 다 증가하고 pH만 낮았을 때 살균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로지 염소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염소 주입량은 염소 요구량 플러스 염소 잔류량. 우리가 주입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량의 주입, 요구량의 요, 잔류량의 잔. 그래서 주입은 요 잔에 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요 잔. 그럼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있는 여러분들 염소 소독 같은 경우에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연결을 할 텐데, 일단은 염소 소독 시에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트리할로메탄, THM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존과 UV 소독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는데, 특징적인 내용에서는 당연히 오존과 염소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